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광주에서 검찰 규탄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석은 다음 달 둘째 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결이 됐는데 일단 어제 결과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한심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아시다시피 3명에 대해서는 가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노웅래 의원의 부결은 다분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추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체포 결의안을 의식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가결을 시킨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러면은 부결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으로 향하는 비판이 줄어들었을 텐데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다음에 또 부결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리 혐의를 가진 의원을 보호하는 비리 혐의 의원 방탕 정당이다 하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 있을 국회 뭐 어차피 아무래도 뭐 국회 체포동의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다시 이제 부결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이 더 크겠죠. 그보다도 저는 어제 국회의원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비리 의원을 보호하느라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데 소홀했다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여당이 오늘 뭐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을 했던데 어제 즉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리 의원 보호하느라고 방탄국회의원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즉시 했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당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서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그 맥락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 예행 연습이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좀 비판하는 상황에서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가 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 구성을 봐요. 전체 161석이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100% 거기다 출동해서 투표를 해도 기권과 그 부결 숫자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정의당 의원 6명이 모두가 다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탈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새삼스럽게 민주당 공격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그리고 뭐 불체포특권, 이런 부분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정치개혁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그 이전에 있었던 3번, 이상직 의원, 또 정찬민 그 전 의원, 그리고 정정순 의원, 이 건과는 좀 달라요. 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야당 인사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그 검찰의 수사를 펼쳤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가 왜 야당만 향하고 있느냐라는 의구심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좀 못 봤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서류로 대신한다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검찰로부터 이러이러한 혐의로 체포 동의안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 이전에는 아예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나서가지고 세세하게 마치 검찰이 유죄를 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공소장 내용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두 가지가 저는 부결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하나는 어제 그제 국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검찰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국회 관계자들도 그 의정 시스템과 관련해서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것을 왜? 이거는 망신주기다. 결국은 국회는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그 압박을 함과 동시에 그 어제 있을 그 체포 동의안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행위다라는 것들이 의원들의 정서를 크게 바꿨고 또 결정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뭐 공소장을 낭독하듯이 그렇게 한 것, 이것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이거는 아니지라는 어떤 그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재한. 네. 그래서 그 어제 있었던 것을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이재명 그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어떤 예행연습이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고 어제 현상은 그러한 의원들의 정서를 자극한 부분과 그리고 수사가 지나치게 야당만 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단 항의 표시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제안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사항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추미애 장관하고 박범계 장관이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 혐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들을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세하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증거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불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세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투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설명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들었다면은 부결을 못 시켰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내용을 듣고도 부결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세세하게 구체적 내용까지 얘기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역풍으로 작용할지 어떨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국회에 대한 존중과 예의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대놓고 국회는 무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 과거에 또 그 국정보고 현장에서도 국회에 가서도 안 떠는데 국민의 의견 말씀을 드리니까 떨립니다. 이런 사실 국회 무시하는 발언들이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도 똑같이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그리고 이 면책 특권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실 앞으로 뭐 본인에 대한 지금은 예상입니다만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가결에 대한 찬성에 투표를 했는지 반대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반대 투표를 했겠죠.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는 것이 맞다. 100%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거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당장 급할 때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행동하고 말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체포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국회의원들의 여야를 막론하고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번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거론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찌됐든 이 대표 이번에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이전에는 검찰이 처음에 통보했던 지난 28일에 광주 민생행보 일정을 발표하면서 출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제기됐었는데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는 직접 출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민주당 내 최고위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지금 나가는 것은 득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 소환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망신 주기 차원의 검찰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 결단해서 최고위원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밝힌 겁니다. 네. 출두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만 변호사를 통해서 그 일시는 협의하겠다.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좀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본회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날은 당연히 그 소환을 피해 줍니다. 검찰에서도. 일반 개인들한테도 그날 병원에 간다, 사업차 중요한 미팅이 있다라고 할 때는 날짜 이렇게 조정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1월 첫째 주는 검찰도 신년이다 뭐다 그래서 아마 기관도 바쁠 것이고 그래서 한 두 번째 주쯤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변 분들의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뭘까요? 마치 범법 행위가 있는데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종결 처리했던 것을 다시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죄가 유죄로 변경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내용을 과연 제3자 뇌물 이런 형태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기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치단체장 그리고 어떤 단체의 대표들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 제3자가 성남 시민 아니겠습니까? 성남 시민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것으로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다라는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직접 가서 탄핵하겠다. 다만 이 건 이외에도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털고 있는데 불러서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검찰청 저 검찰청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소환 통보하지 말고 한 번에 불러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겠다는 말씀 그제 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아주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주변에서 말려서 안 나가겠다 하는 것은 주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입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참 애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느냐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소견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3자 뇌물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득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득을 왜 안 받습니까?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가 두산건설 같은 경우 올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바꿔주고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도 변경해주고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용적률 높여주고 또 진입로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주고 분당 차병원도 마찬가지 병상들 늘려주고 엄청난 혜택들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대가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가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성남FC가 운영자금이 부족했을 때 성남시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그 업체들과 접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민원이 뭐냐? 민원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고의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대가성이 없었다. 본인은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냐, 후원금을 받을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입니다. 재선을 앞둔 시점이에요. 재선을 향한 선거를 앞둔 시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기의 치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자금이 부족한 지금 FC를 자기가 후원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돌려놨다. 이건 본인의 굉장한 치적입니다. 시민들 굉장히 좋아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거로 연결되는 겁니다. 표로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표로서 이득을 더 받은 것이죠.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은 겁니다. 자금만 돈으로 받은 것만 이득이 아닌 것이죠.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자기는 이재명 대표는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온당치 못하다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뇌물에 대한 대가처럼 글쎄요. 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런 걸로 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코미디예요. 그 정치적 이득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3자 뇌물 그 제3자가 성남 시민이라는 말씀과 정치적 이익을 거뒀을 것이다 라는 어떤 추측 이것으로 해서 죄가 된다라는 말은 못 들어봤다. 그러다 쭉 네. 거기에 대해서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정도 하시죠. 예, 정치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 후원금을 받았다. 광고비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광고가 아니라 후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광고비로 우회를 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런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매개로 해서 그런 후원금을 거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석사학위 논문이 그게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 부정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인허가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처벌은 뭐냐? 그러면 그 일을 막기 위한 방법은 뭐냐?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딱 이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 여러 부분에서 모든 정치인은요, 특히 단체장들은 선정을 베풀어서 다음번 또 재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처벌이 돼야 되나요? 그리고 오래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인허가권 최종 결정권자는 물론 단체장이죠. 근데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디는 어디 용적률 늘려줘, 어디는 허가해줘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시장이 100번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이것은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것만큼 얼마만큼 공공에 환원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그분들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특혜가 아니다. 공공이익 환수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땅의 10%를 공공으로 내놓고 나머지 5%에 관한 이 비용만큼은 다른 우회 방식으로 공공에 기여하겠다라고 두산이 제안한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 거예요. 단체장은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상 이게 뭐 제3자 뇌물이다라고 해서 처벌하려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떤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런 결정을 내려줬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적이에요.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행정적인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한 것이죠. 네,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세력의 비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 한번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시장에 영향력이 행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왜 기업에 특혜를 주고하면서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하면서까지 이렇게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도시 계획이 바뀌어졌는지를 들여다봐야 조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참 이 성남 FC를 둘러싸고 두 분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를 기다리는 목소리도 또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사법적인 의혹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 대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항상 밖에서 다른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었잖아요. 국민의힘 내에도 다른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늘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외에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또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도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데 50% 넘게 그런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정 어머니 관련된 수사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어떻게 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사줬는지 이것도 수사를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 속 시원하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승자든 패자든 모두가 다 함께 수사해서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긴 쪽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 쪽만 그저 뭐 사방팔방으로 사돈의 팔촌까지 지금 전부 다 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해라라고 공식 입장 밝힐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진 사람만 때리니까 이건 너무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 여론도 있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계속 뭉쳐 있고 복귀양 대변인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필두로 계속해서 검찰 수사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 많은 혐의 사실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 제3자 뇌물 혐의 이 성남 FC 것만 하더라도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이미 이 관련자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민주당 의원들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건도 대장동 물론 더 큰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장동 사건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에서는 공천권이 문제거든요. 그럼 대표로서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것이죠. 아마도 내년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참. 기소는 할 겁니다. 뭐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라도 기소는 할 거예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혀질 것이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 보시죠. 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참 이 부분을 두고 여야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할까요? 북한 무인기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의 무인기 침범 용납할 수 없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태원 참사 때도 매뉴얼이 없다라고 했는데 매뉴얼 다 있었어요. 매뉴얼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정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무인기가 2014년도에 처음 왔을 때 사실 우리 국민들 깜짝 놀라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만들었고 그 드론봇 부대라고 해서 각 그 지상부 사령부 산하에 그 부대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부대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부대 창설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전 정부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도 분노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분노해요. 불안하죠. 전쟁 날까 봐.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메꾸겠습니다. 새롭게 더 나은 통합 드론 부대를 또 창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상인데요. 전 정부 탓이에요. 모두가 다. 첫 말씀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양반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걸 고지그대로 따르겠습니까? 저 대통령 믿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자아내게 해요. 전 정부 잘못한 부분들이 쌓여서 적폐가 되기도 하고 또 잘한 부분들이 쌓여서 우리의 성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저도 분노하는데 대통령도 분노하겠죠. 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시켜드렸습니다. 반드시 두 번 다시 이런 침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북에서 무인기 한 대 보내면 우리도 한 개, 두 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발언이 될 수 있죠. 다만 확전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해야 되는데 확전 우려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본인은 그날 저녁에 송년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코미디죠. 안보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능하거나 라고 하면 사실 전 정부 탓하지 말고 본인들을 돌아보면 되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첫 말씀이 전 정부 탓, 결국 국민 갈라치기,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저는 대통령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 정부 탓이라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전 정부 탓이 아니고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잘못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대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이 거의 무력화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그냥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무인기 넘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9.19 합의로 인해 가지고 군사 분계선 주변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인기가 있습니다만 무인기 띄우지도 못해요. 북한에서 북한의 군사 시설이라든가 군사 동향도 탐지를 못합니다. 우리 정찰기 정말 훌륭한 정찰기, 기능 좋은 정찰기들 많습니다. 그러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찰 활동도 못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9.19 군사 합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군이 아무런 활동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의 생명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 한계선 주변에서 사격 훈련도 못합니다. 어떠한 기동 훈련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5년 내내 못했어요. 그런 훈련이 없이 어떻게 즉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전 정부 탓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안보 무능이라고 하는데 안보 무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안보 무력화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무력화시켰어요.
그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안보 체계를 재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코에 우리 K9 자주포가 수출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게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동안 우리 군이 그리고 전 정부에서 노력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색이 안 내요. 국방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도 있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정찰기 관련해서 정찰기를 못 막은 게 9.19 군사 합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 비행 금지 구역 내에 못 띄우는 것처럼 북도 못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깨졌어요. 그들이 무인기를 보내서 우리도 보냈습니다. 올려 보냈어요. 9.19 군사 합의는 이미 사실상 깨진 합의서입니다. 북에 의해서 깨진 합의서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 자체가 모두가 다 부정당하는 것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었고 오고 갔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김일성과 회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 성과들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6.15, 14 공동선언 또 이런 정상 간의 만남 이런 것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뭐 했습니까? 계속 충돌만 일어났지 않습니까? 반대로 평화를 주장할 때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우리 군대 없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K9 자주포를 우리가 수출을 할 만큼 계속해서 군사체계, 무기체계 고도화시킨 것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평화는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차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남북 평화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우리 군이 무력화됐다, 안보가 깨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전쟁 좋아하고 호전주의자들이 집권했을 때는 왜 북한의 그 핵무기 고도화되는 거 못 막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북 간의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찬반 양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북한의 그 무인기를 못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실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평화가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가 되죠. 그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니 군인들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다시피 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게 한 것이 그게 평화입니까? 그냥 북한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선동이세요. 군인들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지금 선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론봇 전투단도 말이죠. 2018년도에 창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2018년 창설이 언제 됐느냐? 이 9.19 합의가 이루어진 한 열흘 뒤에 창설이 됐을 겁니다. 아마 소규모 전투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단이냐? 이거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훈련을 제대로 했습니까? 드론 부대 창설해놓고 이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어놓고 말이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드론봇 전투단이 아니라 이 무인기를 비롯한 이 드론 부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전략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히 지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고 해서 그 평화가 유지됐느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완전 고도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 자체도 언제 지금 무기화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상태에 왔는데 그럼 그 상태를 갖다 우리는 그런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평화입니까? 평화가 아니죠. 그건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창설이 됐는데요. 2014년에 북에서 무인기 보내왔을 때 그럼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핵무기 고도화된 시점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뭐 했습니까? 그렇게 싸우고자 하고 대화 안 하고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없잖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에는 물론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지키는 이런 노력과 동시에 또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이런 노력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북과의 대화 시도 자체가 결국 우리 군사 무기 체계까지도 이렇게 다 버리게 하는 이런 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게 들려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도대체 뭐 했냐고 지금 그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정말. 들어서 북한의 저 무인기 공격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이 발언이 전 정부 탓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많다라는 전 정부 거예요. 탓이 아니고 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에 왜 대한 전 정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책임 회피죠.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도 없다라고 얘기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이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봇 이런 드론 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훈련 한 번도 안 했다? 없다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윤석열 하는데 대통령이 드론봇 근거 대세요. 한 번도 안 했는지. 전투단 없다고 그냥 얘기 안 말로 했어요. 선동하지 마시고 저는 대통령부터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 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의 의도에 노란하는 대통령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론 분열을 얘기하시면은 문재인 정권 때 국론 분열을 갖다가 또다시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참 적반하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여기서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복귀왕 전 대변인 정영국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